러시아 최고의 무기 전문가가 한국에 왔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995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무려 1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자국의 최첨단 무기를 빚 대신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T-82 전차, BMP-3 장갑차, 카모프 헬기까지 러시아의 자존심과도 같던 무기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이른바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최고의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했어요.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핵심 기술만큼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이 전문가가 석 달 만에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립니다. 내용인즉슨 이랬어요. 한국인들이 우리 전차를 완전히 분해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경악했죠. 당장 기술 유출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3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단 석 달 만에 완벽히 이해해버렸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후 이 러시아 전문가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러시아 무기 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놀라운 비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드미트리 코발렌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됐죠. 지금은 한국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면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소련 국방부 소속 무기 기술자였습니다. 30년 넘게 전차와 장갑차 개발에 매달렸죠. T-84 전차부터 T-80 시리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소련 전차가 없었어요. 한때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을 때 저는 45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세계 최강대국이라던 조국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모습을요. 그래도 설마 우리 무기까지 팔아넘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95년 봄이었어요.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로 긴급 호출을 받았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고위 관계자들이 잔뜩 모여 있더군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더군요. 1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정부 금고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뭐였냐면요. 무기로 갚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최첨단 전차를요. T-80U를 한국에 넘긴다고요. 그건 당시 러시아 최신의 전차였어요. 서방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무기였죠.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기술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단서가 붙었죠. 그러니까 제 임무는 무기는 주되 기술은 지키라는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미국 편에 붙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련이 한창일 때 한국이 뭐였겠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나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나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영광스러운 임무가 아니라 치욕이라는 걸요. 조국의 보물을 빚쟁이한테 넘기러 가는 심부름꾼 신세가 된 거였죠. 그해 가을 저는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빌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 빛들이 전부 우리 돈으로 켜진 거라는 거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분명 이 나라는 2해 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리의 사람들 표정이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에 단단히 각오한 것 같은 눈빛들이었죠. 연구소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체격의 사내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느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가 흘러나왔거든요. 모스크바 억양 그대로였어요. 자기 이름이 박정호고 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했죠.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했다더군요. 박정호 박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더군요. T-86 전차의 재원표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박사가 서류를 펼치더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자동장 전장치의 작동 원리부터 반응 장갑의 구조, 야간 조준경의 세부 사양까지. 그 질문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를 사서 쓰려는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이해하고 똑같이 만들려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었죠. 저는 슬슬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신신당부했거든요.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얼버무리며 대답했죠. 박 박사가 빙긋 웃더군요. 그 웃음이 묘했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코발렌코 선생님, 우리가 바보로 보이십니까? 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했어요. 우리도 기술자입니다. 분해해서 분석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뿐이죠. 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숨기려 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걸 뚫을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라는 붉은 반찬이 나왔는데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죠. 박 박사가 웃으면서 물을 더 가져다 줬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모스크바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만치 않다고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걱정 말고 임무나 수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갈지를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박정호 박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저를 연구소 지하로 안내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끝에 거대한 철문이 보이더군요.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죠. 박 박사가 출입증을 찍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T-86 전차가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분해가 아니었어요. 포탑, 차체,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까지 모든 부품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하얀 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진 환자의 장기들 같았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역설계였죠. 러시아의 30년 기술이 낱낱이 해부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 박사에게 따졌죠. 이건 계약 위반이다라고요. 우리는 전차를 팔았지 기술을 판 게 아니라고요.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코발렌코 선생님 계약서 어디에도 분해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우리 재산을 우리 방식대로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가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술 탈취였어요. 저는 즉시 모스크바에 긴급 보고를 올렸죠. 본국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당장 한국 측에 항의하라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 중단도 불사하겠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미 돈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빚을 무기로 갚은 건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라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자동장 전장치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2주 만에요. 우리가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이요.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니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서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더군요.
칠판에는 자동장 전장치의 설계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죠. 놀라운 건 그 정확도였어요. 우리 원본 설계도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최동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28살의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죠. 장전 속도를 더 높일 수 없느냐고요. 탄약 적재 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고요. 포탑링의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을 베끼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더 좋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우리 기술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걸 뛰어넘으려는 거였죠. 최 연구원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엔 열정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죠. 그리고 뭔가를 해내겠다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눈빛과 똑같았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박 박사가 제 옆에 앉더군요. 차 안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저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라고요. 북쪽에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존경심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빅토르 소콜로프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온다더군요. 러시아 방산업체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었죠.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빅토르 소콜로프가 도착한 건 1996년 초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 사람과는 충돌이 불가피하겠구나 라고요. 빅토르는 저보다 10살쯤 어렸어요. 하지만 직급은 훨씬 높았죠. 소련 시절 KGB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입꼬리가 항상 비틀려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 마치 해부하듯 쳐다보는 습관이 있더군요. 첫 만남에서 빅토르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코발렌코 동지, 당신이 너무 무르다고 본국에서 난리입니다 라고요. 한국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들은 어차피 분해해서 알아낼 겁니다 라고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요. 빅토르가 비웃더군요.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기술 문서 수정안이라고 했죠. 핵심 부분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삽입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라고요. 계약 위반입니다 라고요. 빅토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잖습니까 라고요. 분해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요 라고요. 문제는 그런 약속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빅토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모스크바가 있었거든요.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었지만 양국 관계가 급냉했죠. 한국 측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연구소 출입도 제한됐어요. 박정호 박사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립됐어요. 러시아에서는 빅토르가 압박하고 한국에서는 냉대받고요.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라는 제임스 밀러였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호텔로 찾아왔더군요. 밀러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코발렌코 씨, 당신이 한국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러시아 무기 기술이 한국에 넘어가는 건 미국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 아닙니까 라고요. 밀러가 웃더군요. 동맹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요. 한국이 독자 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면 우리 무기를 안 사겠죠 라고요. 그건 곤란합니다 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러시아도 미국도 한국의 기술 자립을 원치 않았죠. 서로 원수지간이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밀러가 제안을 했어요. 한국 측 기술 개발 상황을 알려달라는 거였죠. 대가로 미국 비자와 정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라고요. 배신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요. 밀러가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라고요. 이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라고요. 밀러가 떠난 뒤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체스판 위에 졸인 건가요?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박사였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럽더군요. 선생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라고요.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요. 다음 날 저녁 박 박사가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어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국밥집이었죠. 박 박사가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양쪽에서 압박받고 계신 거요. 라고요. 러시아 쪽 새로 온 사람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빅토르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죠. 박 박사가 슬쩍 웃었습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선생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요. 거짓 정보는 주지 마십시오. 라고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요. 틀린 정보를 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위험해집니다. 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죠. 적국의 기술자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 편인 걸까? 라고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1991년 모스크바가 배경이었죠.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망치와 낫이 사라지는 광경이요. 세계 최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이 반복됐습니다. 악몽에서 깨면 항상 새벽 3시나 4시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면 여기가 어딘지 한참을 헷갈렸죠. 아, 맞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라고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잠을 설친 날이 많아지니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연구소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에 빠지곤 했죠. 박정호 박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숙소 근처 골목을 걷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간판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죠. 그냥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주방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셨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아무거나 달라고 했어요. 당시 한국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 여자분이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나왔어요. 하얀 국물에 밥이 말아져 있었죠. 곁들여 나온 반찬들은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러시아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조국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이 낯선 땅에서 혼자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 여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휴지를 건네주셨죠. 그리고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분 이름이 한순자 여사였어요.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국밥집을 하신 분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2 아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식당에 자주 갔어요. 한순자 여사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손짓으로 대화했습니다.
가끔은 여사가 러시아어 단어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스파시바가 뭐냐고요? 고맙다는 뜻입니다. 라고요. 여사가 따라하더군요. 스파시바라고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도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맛있어요 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웠죠. 여사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더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 나탈리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장 귀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빅토르가 막았습니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느냐고요. 지금 떠나면 탈영으로 처리하겠다고요. 저는 절망했어요. 아내가 아픈데 곁에 갈 수도 없는 처지였죠. 밤마다 전화를 했지만 국제전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때 박정호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얼굴에 다 쓰여 있었겠죠. 박 박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정부에 요청해서 특별 왕복편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요. 저는 당신들 입장에서 적국 사람 아닙니까? 라고요.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적이 아닙니다. 라고요. 같은 기술자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이시죠.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이었죠. 처음은 국밥집에서 흘린 눈물이고 두 번째는 박 박사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왕복 항공권이었죠. 빅토르는 화가 났지만 한국 측의 공식 요청이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병원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나탈리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웃었어요. 당신 왔구나 라고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라고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라고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당신을 보내줬다며 라고요. 고마운 사람들이네 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서울의 불빛이 그리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흘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탈리아의 상태는 안정됐어요. 의사는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니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수 대령이었습니다. T-86 전차 운용 담당 장교였죠.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라고요.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지만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라고 물었죠. 김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귤입니다. 하라고요. 제주도에서 온 건데 요즘 제철이라 맛있습니다. 하라고요. 비행기에서 드시라고요. 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이 무뚝뚝한 군인이 귤을 사들고 마중을 나오다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대령이 T-86 운용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병사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요. 특히 자동장 전장치가 편하다고요. 기존에 쓰던 미제 전차는 수동장전이라 힘들었는데 이건 훨씬 낫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비는 어떻습니까? 라고요. 부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요.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좀 힘듭니다. 라고요. 미제 장비에 익숙하다 보니 러시아 장비는 좀 낯설어요. 라고요.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라고요. 그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불평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요. 한국 사람들한테서 자주 느끼는 특징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박정호 박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밤샘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요. 사모님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박 박사 덕분에 아내를 볼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라고요. 그냥 저희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죠.
핵심 기밀을 넘기는 건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알려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알려줬습니다. 최동훈 연구원이 특히 열심이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더군요.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 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었죠. 질문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최 연구원이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기술자가 되셨습니까?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라고요.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라고요.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재밌었죠. 라고요. 최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요. 어릴 때 라디오 뜯어봤다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국적은 달랐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뭔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요. 통역을 담당하던 이미경 씨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러시아어가 정말 유창했어요. 모스크바 억양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더군요. 하루는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까? 라고요. 이 씨가 대답했어요.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서 원서로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다 좋아합니다. 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러시아 문학을 그렇게 깊이 공부한 사람이 있다니요. 게다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용어까지 정확히 옮기더군요. 한 번은 제가 복잡한 기술 설명을 했는데 이 씨가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었죠. 이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관련 자료를 다 읽었습니다. 라고요. 모르면 공부해야죠. 라고요.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면 공부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요. 오성민 장군을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는데 불곰 사업의 전략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분이었죠. 장군이 저한테 말했어요. 코발렌코 선생 우리가 왜 러시아 무기를 도입했는지 아십니까? 라고요. 저는 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죠.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라고요. 우리는 미국 무기만 써왔습니다. 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종속돼 있었죠. 라고요. 러시아 무기를 연구하면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었죠. 기술적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곰 사업은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1997년이 되자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에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연구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연구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죠. 몇몇 사람들은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박정호 박사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어요. 그래도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죠. 마치 이 위기를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듯이요. 한 번은 박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계속하십니까? 라고요. 차라리 잠시 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멈추면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라고요. 우리가 쓰러지면 다음 세대가 다시 시작해야 해요. 라고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무렵 빅토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빅토르가 제기한 거였죠. 어느 날 빅토르가 저를 호텔방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한국 측에 제공한 기술 문서 사본이었죠.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코발렌코 동지 이거 설명해 보시오 라고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겁니까? 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차피 분해해서 알아낼 내용입니다. 라고요. 숨겨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요. 빅토르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고요. 본국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라고요. 귀국하면 조사받으실 겁니다. 라고요.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측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제임스 밀러가 다시 접촉해왔죠.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코발렌코 씨 한국이 독자 전차를 개발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라고요. 사실입니까? 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요. 밀러가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러시아 당국의 정보를 흘리겠습니다. 라고요. 이중 협박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기술 유출 혐의로, 미국에서는 비협조 혐의로요. 저는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한순자 여사의 식당에 갔어요. 평소처럼 국밥을 시켰죠.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여사가 눈치를 챘는지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죠. 접시 위에는 누런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냄새가 독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죠.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인삼주입니다. 라고요. 기운 없을 때 마시면 좋아요. 라고요.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온몸으로 열기가 퍼졌습니다. 맛은 썼지만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았죠.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라고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의미는 정확히 전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요. 스파시바. 라고요. 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스파시바. 라고요. 그녀도 따라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적국 사람들한테서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나처럼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몸이 좀 나아졌다고요. 당신 목소리가 어둡네요. 라고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요. 나탈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라고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예전보다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IMF 때문이겠죠.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1998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박정호 박사가 저를 연구소 옥상으로 불렀어요. 이상했죠. 보통은 회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만났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박 박사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멀리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오늘 본 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비밀 아닌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연구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T-80U를 분해했던 그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놓여 있었어요. 설계도였습니다. 거대한 설계도가 벽면 가득 붙어 있었죠. 전차의 도면이었어요. 하지만 T-80U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포탑 형상이 달랐습니다. 차체 구조도 다르고요. 엔진 배치도 우리 것과 완전히 달랐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K2 전차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만들 전차입니다. 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독자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T-80U를 베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는 우리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더 개량되어 있었죠. 장전 속도가 더 빠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현가장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아 보였죠. 험지 주행 능력이 뛰어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설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은 거였습니다. 선생님라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진짜 목표입니다. 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라고요.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라고요. 이걸 본국에 알리면 어쩌시려고요? 라고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요.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기술자이시니까요. 라고요. 기술자는 기술자를 알아봅니다. 라고요. 선생님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감탄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30년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T80 시리즈를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요. 당신들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10년입니다. 라고요. 아니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허풍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박 박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허풍을 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선생님라고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라고요. 뭡니까? 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물론 러시아의 기밀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냥 조언만 해주십시오. 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건 반역이 될 수도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적국을 돕는 행위였죠.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소련의 기술자로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요. 그 시절의 저와 지금 박 박사가 겹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요. 뭡니까? 라고요. 나중에 이 전차가 완성되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요.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박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라고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러시아 기술자와 한국 기술자가 지하 벙커에서 손을 맞잡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는 걸요. 옥상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히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박정호 박사가 저를 국방부 청사로 데려갔습니다. 오성민 장군을 만나러 간 거였죠. 장군실에 들어서니 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악수를 청하며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긴장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만나자고 한 거니까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 장군이 먼저 본론을 꺼냈어요. 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본국에서 압박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죠. 저를 한국 정부 초청 전문가로 공식 등록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러시아 측에서 함부로 손대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러시아 국적자인 제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한 보호는 아니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박 박사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빅토르의 배경을 조사해봤더니 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죠. 박 박사는 웃으며 한국도 정보력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오 장군이 핵심을 정리해줬어요. 요점은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평생 혼자 싸워왔거든요. 소련 시절에도 러시아 시절에도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사를 나서는데 박 박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행 왕복이었죠. 사모님을 만나고 오시라며 이번에는 열흘이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번에도 항공권을 마련해줬는데 또 이러느냐고 했죠.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모님이 많이 보고 싶으실 거라고 선생님도 그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족이 제일이라며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나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져 있었죠.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나탈리아가 직접 보르시치를 끓여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죠. 아내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제 표정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사람들이라고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고 대답했죠. 나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됐다며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도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괜찮느냐고 물었죠. 나탈리아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잘 돌봐준다고 걱정 말라고요. 알렉세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25살에 의대에 다니고 있었죠. 모스크바에서 열흘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김포공항에 내리니 이번에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연구원이었죠. 잘 다녀오셨냐며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번엔 뭐냐고 물었더니 떡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일 있으면 떡을 돌린다고요.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물었어요. 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신 게 좋은 일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200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8월 세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어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호가 바렌츠해에서 침몰했다는 뉴스였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쿠르스크호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이었거든요. 오스카급 잠수함 중에서도 최신이었죠. 승조원이 118명이나 탑승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러시아 해군에는 심해 구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구하지 못했죠. 결국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밤새 술을 마셨어요. 한순자 여사의 식당에서요.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슬퍼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러시아 사람들이 죽었으니 제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걸요. 다음 날 박정호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구소로 와달라며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의실에 군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죠. 오성민 장군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 도입 건이 안건이었어요. 불곰 사업 2차 품목에 킬로급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오 장군이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킬로급 도입을 취소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미 계약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계약은 했지만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쿠르스크호 사고로 러시아 잠수함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의 기술력이 의심받는 게 씁쓸했죠. 회의가 끝나고 박 박사가 다가왔어요.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박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박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킬로급 도입이 취소되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요. 일부는 독자 잠수함 개발에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잠수함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건지 물었죠.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만 만들 게 아니라 잠수함도 전투기도 만들 거라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어요.
대단한 야심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들이나 보유한 무기를 전부 독자 개발하겠다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T-80U를 뜯어본 걸 기억하시죠? K2 설계도도 보셨고요. 불가능은 없다고요. 그 자신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를 봤으니까요. 쿠르스크호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졌어요. 한때 세계를 양분했던 강대국이 자국 잠수함 승조원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저는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해 가을 빅토르가 본국으로 소환됐어요. 쿠르스크호 사고 이후 러시아 국방부 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었거든요. 빅토르는 그 과정에서 숙청됐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원수가 사라졌는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죠. 박 박사가 이제 좀 편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빅토르가 없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요. 러시아에서의 제 입장은 여전히 애매하다고 했죠.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생각하라며 급할 거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한순자 여사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어요. 여사가 제 표정이 밝아 보인다며 좋은 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여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간단하게 정리해줬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2003년이 됐습니다. 불곰 사업 2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킬로급 잠수함은 빠졌지만 다른 품목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공식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모프 32 헬기와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기술 지원이었어요. 러시아 본국에서 새로운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왔죠. 그 중에 미하일이라는 조종사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경력 많은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카모프 헬기 전문가였죠.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헬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렸어요. 미하일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러시아 헬기의 특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카모프 헬기는 이중 반전 로터를 사용해요. 로터 2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조죠. 덕분에 꼬리 로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장점이 확실했어요. 호버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있었죠. 악천 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고요. 한국산림청과 해양경찰청이 카모프 32를 도입했어요. 산불 진화와 해상 구조에 쓰기 위해서였죠. 미하일이 한국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정말 빠르게 배우더군요. 미하일도 감탄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조종사들 중 최고라고 평가했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도 도입됐어요. 해군에서 운용하기로 했죠.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기술 지원은 가능했습니다. 그 무렵 박정호 박사와 K2 전차 개발 진행 상황을 논의했어요. 설계는 거의 끝났다고 하더군요. 시제차 제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박 박사가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어요. 무슨 약속이냐고 되물었죠. K2가 완성되면 보여드리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론 기억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해 여름 한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동해안 쪽이었죠. 산림청 헬기들이 총동원됐어요. 카모프 32도 출격했습니다. 저는 현장 근처까지 갔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카모프 헬기가 어떻게 활약하는지를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길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연기가 하늘을 까맣게 물들였죠. 다른 헬기들은 악천후 때문에 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했거든요. 하지만 카모프는 달랐어요. 미하일이 조종관을 잡고 출격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더군요. 물을 퍼서 불 위에 뿌리고 다시 올라오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건 제가 평생 관여했던 기술이에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것이죠. 그게 지금 한국의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가 끝난 후 미하일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인사했어요.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모프가 제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헬기가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거라고요. 한국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미하일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요. 그리고 헬기를 아낀다고 덧붙였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정비를 철저히 한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서보다 더 꼼꼼하게요. 기계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평가였어요. 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뭐든 철저하게 하는 건 말이에요. 미하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특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불곰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저는 이게 굴욕이라고 여겼습니다. 조국의 무기를 빚쟁이한테 넘기는 치욕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러시아 기술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헬기가 산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치욕이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물론 K2 전차가 완성되면 T-80U를 뛰어넘겠죠.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어야 발전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밝아졌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또다시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전년보다 더 큰 규모였죠. 며칠째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뉴스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카모프 헬기가 또 출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미하일이 조종관을 잡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람이 초속 20m를 넘었거든요. 보통 헬기는 그 정도 바람에서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추락 위험이 너무 높죠. 산림청에서 다른 헬기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제 헬기들이 전부 돌아왔어요. 날씨가 너무 나빠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카모프는 계속 날고 있었어요. 미하일이 귀환을 거부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산림청에 전화했어요. 왜 카모프를 불러들이지 않느냐고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담당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종사가 거부했다고요. 아직 사람들이 산에 갇혀 있어서 그들을 구하기 전에는 안 돌아온다고 했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하일 이 사람아 하고 중얼거렸죠. 저는 바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를 몰고 몇 시간을 달렸어요. 현장 근처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죠. 카모프 헬기가 산 위를 날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강풍에 휘청거리면서도 계속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퍼서 불 위에 뿌리고 다시 올라오는 작업을 반복했죠. 현장 지휘소에서 무전을 들었어요. 미하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 중턱에 민간인 3명이 있다며 지금 접근한다는 내용이었죠. 지휘소 담당자가 바람이 너무 강하다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응답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카모프가 산 중턱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고도를 낮추고 있었죠. 옆에 있던 한국인 조종사가 탄식했어요. 미친 짓이라면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모프가 아니면 저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미하일이 아니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카모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무전이 들려왔어요. 구조 완료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민간인 3명 모두 탑승시켰다며 귀환한다는 내용이었죠. 현장 지휘소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러시아 헬기가 러시아 조종사가 한국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게 너무 벅찼죠. 카모프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조된 사람들이 내렸어요. 노부부와 젊은 남자였습니다. 등산객들이었나 봐요. 셋 다 그을음투성이었지만 무사했죠. 미하일도 헬기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리더군요. 몇 시간 동안 극한의 비행을 했으니 당연했습니다. 저는 미하일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죠.
미하일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카모프가 잘 버텨줬다고요. 저는 미하일을 안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어리둥절해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라니요.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한 게 당연한 일이라니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미하일 얘기가 나왔어요. 러시아 조종사가 한국인을 구했다고요. 카모프 헬기의 놀라운 성능이 화제가 됐습니다. 숙소에서 미하일과 술을 마셨어요. 러시아 보드카 대신 한국 소주를 마셨죠. 미하일이 이 나라 술도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람도 괜찮다고 덧붙였어요.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술을 마셨어요. 고향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와 러시아 조종사가 한국에서 만나 우정을 나눴죠.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싫지 않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05년이 됐습니다. 불곰 사업 2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도 임무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해 봄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임무 완수에 따른 복귀였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빅토르는 숙청됐지만 그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귀국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스크바에서 온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다만 그가 가져온 메시지는 명확했죠. 귀국하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라고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거는 만들면 된다고요. 제가 그 시스템을 모르지 않잖느냐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서 협조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슨 협조냐고 물었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기술 문서 수정안이라고 했죠. 빅토르가 예전에 가져왔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핵심 기술 문서에 오류를 삽입하라는 요구였어요. 한국이 K2 전차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못한다고요. 그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거부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거부한다고 대답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며 귀국하면 바로 체포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각오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조국에 돌아가면 감옥행이고 여기 남으면 배신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박정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박 박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남을 수 있다며 정치적 망명은 아니지만 기술 전문가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러시아를 배신하는 것이라고요. 박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고요. 평생을 바쳤는데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 박사 말이 맞았거든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그리고 기술자로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계속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K2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조국 러시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평생을 바친 나라. 하지만 그 나라는 저를 버렸어요.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죠. 한국. 처음엔 무시했던 작은 나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힘들 때 국밥을 가져다 줬고 가족을 만나게 해줬죠. 저는 결심했어요. 남겠다고요. 박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며 후회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탈리아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서 제 곁에 있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죠.
나탈리아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박정호 박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술 전문가 특별 체류 허가라는 거였죠. 공식적인 망명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냥 숨어 지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러시아 검찰과 국방부에 문서를 보냈죠. 내용은 빅토르 소콜로프와 그의 세력이 저질렀던 부정행위들이었습니다. 기술 문서 조작 시도, 불법 자금 수수 협박과 공갈이요. 증거도 함께 보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었죠. 박 박사가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며 러시아에서 보복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요. 몇 주 후 러시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빅토르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여러 명이 체포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죠. 저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도 재검토됐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제가 보낸 증거들이 상황을 뒤집은 거였죠. 오성민 장군이 저를 불렀어요. 좋은 소식이라며 러시아 측에서 제 명예 회복을 통보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죠. 오 장군이 덧붙였어요. 물론 귀국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남아도 된다며 선택은 제게 달렸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귀국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요. 오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나탈리아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10개월 만이었죠. 나탈리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아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하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나라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앞으로 직접 느껴보라고 대답했죠.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나탈리아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에 갔어요. 한순자 여사의 식당이었습니다. 여사가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구나 하고 반가워했죠. 나탈리아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여사의 표정은 이해했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여사가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나탈리아가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죠. 맛있다고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제가 여사에게 통역해줬습니다. 여사가 좋아하며 더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며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요. 나탈리아가 웃었습니다. 당연하다며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디든 함께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정호 박사가 전화를 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다며 연구소로 오라고요. 저는 나탈리아와 함께 연구소로 갔습니다. 지하 시험장에 도착하니 뭔가가 서 있었어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T-86가 아니었죠. K2라고 박 박사가 말했어요. 시제차가 완성됐다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전차를 바라봤어요. 유려한 곡선 강력해 보이는 포탑 세련된 디자인이요. 약속을 지켰다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K2 시제차를 처음 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정호 박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K2 시험평가에 참여해달라고요. 외부 전문가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때 경쟁 상대였던 전차의 평가에 참여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K2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행 시험, 사격 시험, 야간 시험까지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행 성능은 T80U를 뛰어넘었습니다. 현가 장치가 훨씬 개선됐거든요. 험지 주행 능력이 월등했죠. 사격 통제 장치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명중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야간 조준 능력도 우수했죠. 무엇보다 자동장 전장치가 인상적이었어요. T80U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했더군요. 장전 속도도 빨라지고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박 박사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훌륭하다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며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빨리 못 만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라며 진짜 일은 당신들이 했다고요. 박 박사는 그 조금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K2를 바라봤어요. 이 전차에는 러시아 기술과 한국 기술이 섞여 있었습니다. T80U의 DNA가 흐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 거였죠. 나탈리아가 옆에 섰어요. 당신이 만든 거라며 일부는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만든 건 씨앗이라며 꽃을 피운 건 이 사람들이라고요. 나탈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럽긴 하다고요. 그해 말 저는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아내 나탈리아도 함께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결국 승인이 났어요. 국적 취득 선서식에서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로 선서문을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에서 나탈리아도 같은 선서를 했어요. 러시아 억양이 강한 한국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담당 공무원이 증서를 건넸어요. 축하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저는 그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7년을 러시아인으로 살다가 이제 한국인이 된 거였죠. 밖으로 나오니 박정호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며 아직 한국어가 서투르다고요. 박 박사도 웃었습니다. 괜찮다며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시간은 많다고요. 그날 저녁 한순자 여사의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박 박사와 최동훈 연구원, 김영수 대령, 이미경 씨까지 다 왔습니다. 미하일도 왔어요. 그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거든요. 여사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잡채 불고기전 떡이요. 푸짐한 한상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 하겠다고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1995년에 이 나라에 왔다고요. 그때는 여기가 싫었다고요. 굴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여러분 덕분이라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여사가 눈물을 훔치더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이 됐어요. 저는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한국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나탈리아와 함께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박정호 박사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도 나이가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되느냐며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와보면 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나탈리아와 함께 박 박사가 알려준 장소로 갔어요. 경기도의 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전차들이 늘어서 있었죠. K2였습니다. 양산형 K2 전차들이요.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였어요. 박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10년 전 지하 연구실에서 설계도로만 봤던 그 전차가 이제 실제로 군대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전차를 살펴봤어요. 시제차 때보다 더 세련되어 있었죠.
여러 부분이 개량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다 고쳤다며 자동장 전장치 안전성도 높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박 박사가 물었어요. 타보시겠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전차를 타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죠. T-80U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훨씬 넓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T-80U보다 훨씬 정숙하더군요.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조종이 부드러웠습니다. 현가장치가 충격을 완벽히 흡수했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전차라고요. 몇 분 동안 훈련장을 돌았습니다. 기동 성능을 직접 느껴봤죠. 가속도도 좋고 선회 능력도 뛰어났어요. 전차에서 내린 후 박 박사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T-80U보다 낫다고요. 박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며 모든 면에서 낫다고요. 박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거라고요. 박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뭘 배웠는지 아느냐고요.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기술자의 자세를 배웠다며 선생님이 보여주셨다고요. 진짜 기술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말이 제일 기쁘다고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K2 전차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울고 있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뻐서 그렇다고요. 나탈리아가 웃으며 알고 있다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랜만에 보드카를 마셨어요. 한국 소주 대신 러시아 보드카를요. 나탈리아가 왜 오늘은 보드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러시아 기술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으니까요. 축배를 들어야 한다고요. 나탈리아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건배하느냐고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미래를 위하여라고요. 러시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라고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보드카의 차가운 열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요. 뭔가를 남겼구나 하고요. 2012년이었습니다. 박정호 박사가 훈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K2 전차 개발 공로로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이었죠. 수여식에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 박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꼭 오셔야 한다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탈리아와 함께 행사장에 갔어요. 서울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 연구원들, 정부 관계자들이요. 박 박사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죠. 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내빈 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 박사에게 훈장이 수여됐죠. 박 박사가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며 이 훈장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돌린다고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객석을 바라봤어요. 특히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드미트리 코발렌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굳어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했어요. 코발렌코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오신 기술자라며 1995년 불곰 사업으로 한국에 오셨다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며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자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K2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라며 하지만 그 뿌리에는 러시아 기술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전해준 분이 코발렌코 선생님이라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나와달라고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나탈리아가 등을 밀어줬어요.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고맙다며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박 박사는 당연한 거라며 선생님은 은인이라고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깐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르다며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1995년에 이 나라에 왔다고요. 그때는 여기가 싫었다고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바꿨다며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다며 인간의 정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 국민이라며 이 나라가 제 조국이라고요. 그리고 자랑스럽다고요.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나탈리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죠. 한순자 여사도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박 박사가 초청했다고요.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럽다며 우리 손님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손님이냐며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며 이제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탈리아와 함께 베란다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행복하다며 당신 덕분이라고 나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라며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3이 됐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죠. 나탈리아와 저는 여전히 경기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봐요.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이죠. 한순자 여사는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여사의 아들들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선생님 얘기 많이 하셨다며 러시아 손님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여사가 처음으로 국밥을 내주셨던 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흘렸던 눈물의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정호 박사도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해요. 불곰 사업 시절 얘기, K2 개발 얘기요. 한 번은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거 없느냐며 러시아를 떠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가끔 고향이 그립다고요. 모스크바의 겨울이요. 붉은 광장의 눈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요.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선생님이 남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로 배운 거라며 저도 당신들한테 많이 배웠다고요. 얼마 전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강연을 요청해 온 겁니다. 젊은 연구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죠. 강연 당일 국방과학연구소 강당에 섰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최동훈 연구원 또래들이었죠.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1995년에 저는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라고요. 미국 편에 붙은 나라라고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바꿨어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뭐든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힘들 때 국밥을 가져다 주는 마음을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30년 동안 전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배움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기술자의 자세를요. 그리고 인간의 정을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전차를 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는 러시아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꽃 피운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씨앗은 제가 뿌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물을 주고 가꾼 건 당신들 선배들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결정돼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어떤 강대국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젊은 연구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사인을 요청했어요. 마치 제가 유명인이라도 된 것 같았죠. 한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러시아 무기 전문가였던 것이 아니라며 한국의 친구가 된 것이라고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저는 연구소를 나섰어요. 밖에서 나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느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눈이 반짝거린다고요. 예전에 최동훈 같다고요. 나탈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다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995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나탈리아가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국밥이었어요. 한순자 여사에게 배운 레시피라고 하더군요. 한 숟갈 떠먹으니 그때 그 맛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 때 먹었던 그 국밥 맛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책이나 하자고요. 예전에 자주 걷던 길을요.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봄이라 날씨가 따뜻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천천히 걸으면서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분노와 굴욕감에 가득 차 있었죠. 이 나라를 무시했어요. 빨리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조국이죠. 산책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 박사였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요. 물론 안다고 대답했죠. 박 박사가 저녁에 시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이자고요. 옛날 사람들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저녁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순자 여사의 식당이 있던 자리 근처의 새 식당이었어요. 여사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새로 연 곳이죠.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정호 박사, 최동훈 연구원, 김영수 대령, 이미경 씨요. 미하일도 왔어요. 다들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한순자 여사의 아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국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라고요. 저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때 그 맛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박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30년 전 코발렌코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날이라고요.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박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원치 않는 임무를 받고 오셨어요. 굴욕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에게 보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에요. 기술자의 정신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다고요. 30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다고요. 작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크거든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30년, 한국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삶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한국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된 거예요.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하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을 높이 들었어요. 우정을 위하여라고요. 국경을 넘은 우정을 위하여라고요.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이 입안에서 따뜻하게 퍼졌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박 박사와 저만 남았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다고요.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맙다고요. 저를 받아줘서요. 가족으로 만들어줘서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오랜 친구들처럼요. 아니, 진짜 오랜 친구니까요. 식당을 나서니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행복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아주 많이요.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처음 봤던 그 불빛이요. 그때는 그 불빛이 우리 돈으로 켜진 거라고 분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에요. 누군가의 희망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일부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에 섰습니다. 나탈리아가 옆에 섰어요. 30년이 순식간이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좋은 30년이었다고요. 맞아요. 좋은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저는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요.